안녕하세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15장 키르케 편입니다. 시간은 자정 무렵이고 장소는 더블린의 홍등가인 마보트가입니다. 14장에서 술에 취해 거리로 뛰쳐나간 스티브는 15장에서 친구 린치와 함께 율락업소를 찾습니다. 이런 스티븐이 걱정된 블룸 또한 그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15장은 만취한 스티븐의 눈에 비친 세상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환상이 술을 마시지 않은 블룸에게도 같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두 사람이 겪는 환상은 때론 폭소를 터뜨리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환상을 통해 드러난 감춰진 진실을 발견할 때는 몹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장은 율리시스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읽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 또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장의 표제인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마녀의 이름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10권에서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키르케의 마법으로 모두 돼지로 변해버리는 일화가 등장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디세우스가 고민하고 있을 때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 키르케의 마법을 막을 수 있는 약초를 주게 되는데요. 그 약초를 먹은 오디세우스가 키르케를 제압하고 마법에 걸린 부하들을 풀어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1년 동안이나 그를 붙잡아 두었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헤르메스 신이 오디세우스에게 준 약초의 이름이 몰리라는 것인데요. 유혹에 빠진 블룸을 구하는 것도 결국 몰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율리시스 15장 키르케 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신 분이라면 파우스트 박사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마녀들의 축제인 발프르기스의 밤에 참여해 온갖 환상적인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율리시스 15장의 배경이 되는 더블린의 홍등가 입구에는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발프르기스의 밤 축제에서처럼 붉고 푸른 도깨비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자정의 홍등가에는 쓰레기통에 기대어 잠든 취객들과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아직도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호객꾼과 매춘부들이 지나는 행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거티의 친구로 등장했던 시시카프리와 에디 보드먼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문맥상으로는 이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일부러 모호하게 처리한 것이겠죠. 이 거리를 술 취한 스티븐이 예언자의 지팡이를 흔들며 가톨릭에서 미사가 시작될 때 부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린치 혼자만 남아 이런 스티븐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강 안개가 뱀처럼 기어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궁창과 퇴비더미에서 풍기는 악취가 거리를 서서히 채워갔고 취객들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빨개진 얼굴로 숨을 헐떡거리는 블룸이 나타납니다. 스티븐을 찾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일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금요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감자와 생선튀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미리 고기를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 문이 열린 푸주간으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돼지 족발과 양족발을 사는데 성공합니다. 이제는 다시 스티븐을 찾아야겠죠. 블룸이 스티븐을 찾아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을 무렵 유대인 장로 복장을 한 노인이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 노인은 블룸의 아버지인 루돌프였는데요. 유대인답게 아버지는 족발을 사느라 돈을 또 낭비했다고 블룸을 나무랍니다. 천국에 있는 어머니를 볼 면목이 있겠냐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번엔 블룸의 어머니인 엘렌 블룸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는 블룸에게 도대체 어디에 갔던 거냐고 묻고 이에 블룸은 눈을 내려깔며 들리지 않는 말을 우물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날카롭게 블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바로 몰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블룸 앞에 등장한 그녀는 지난밤 꿈에서처럼 육감적인 동양풍 의상을 입고 있었고, 블룸에게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녀 자신 때문이었지만 왠지 블룸은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낍니다. 몰리가 사라진 후 이번에는 거티가 나타나 그를 원망하고 또 사랑한다 말하고요. 거티의 뒤를 이어 나타난 인물은 블룸의 옛 애인인 데니스 브린 부인입니다. 브린 부인은 점잖지 못한 장소에 있는 것을 나무라고, 그에 대해 블룸은 이 골목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변명합니다. 브린 부인은 이 사실을 몰리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지만 블룸은 슬며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유혹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시선은 서서히 달아오르지만 역시 대화는 몰리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고, 그러자 브린 부인의 모습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정신을 차린 블룸은 자신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취객들이 비틀거리는 음산한 골목을 걷고 있어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퓨어포이 부인을 방문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운명일지도 모르고, 게다가 저 젊은 친구는 오늘 가진 돈을 다 써버릴 작정인 것 같으니 어쨌든 따라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개 한 마리가 블룸의 꽁무니를 쫓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족발 냄새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이 상황이 귀찮아진 블룸은 개를 쫓아버리기 위해 방금 산 족발을 개에게 줘버립니다. 그때 마침 골목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이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가오는데요. 경찰관들은 블룸이 개에게 족발을 주는 모습을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은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고 다시 장면은 환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블룸은 노상방뇨죄로 재판에 출석해 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 자신은 존경받는 기혼자이며 아내는 육군 장군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실은 육군 소령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치안판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실은 작은 호텔을 경영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직업은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라고 말합니다. 블룸의 자기 변론에 이어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증인은 과거 블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메리 드리스콜입니다. 그녀는 몰리가 집을 비운 사이 블룸이 자신의 속옷에 2번이나 손을 집어넣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블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조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블룸의 변호인이 블룸은 가련한 외국 이민자에 지나지 않으며 블룸의 그 행동은 환각에 의해 야기된 일시적 정신착란 때문이었다고 변호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증인들은 더블린의 점잖은 부인들입니다. 그녀들은 블룸이 외설적인 편지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왔다고 주장하며 블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침내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끝나자 판사는 블룸에게 교수형을 선고하는데요. 블룸은 자신이 오전에 장례식에 참석했었다고 말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마치 죽은 햄릿왕의 유령처럼 죽은 패디 디그넘의 유령이 등장해 블룸이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했음을 증언합니다. 갑작스러운 유령의 등장에 장례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글래스냅인 공동묘지의 묘지 관리인인 점잖은 존 오코넬이 나타나 디그넘에게 지하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며 환상은 마무리됩니다. 블룸은 어느 건물에서 교회 음악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춥니다. 아마도 스티븐이 이곳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조이라는 이름의 어린 매춘부가 다가와 당신처럼 상복을 입은 청년이 이미 와 있다고 전해줍니다. 마치 어린 마녀처럼 블룸에게 집적대던 조이는 혹시 담배 가진 것 있냐고 묻는데요. 이에 블룸은 담배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이는 지금 선거 연설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묻고 다시 환상이 시작됩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한 블룸은 만장일치로 더블린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연설의 요지는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에 모든 아일랜드인들이 박수로 화답하고
부인들은 발코니에서 장미꽃잎을 뿌리며 하늘에는 마치 모세가 유대인들을 구할 때처럼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이윽고 블룸은 아일랜드 국왕이 되었습니다. 리오폴드 1세가 된 것이죠. 황제가 된 블룸은 천문학에 대한 평소 관심 때문인지 몰리와 이혼하고 달의 여신 셀레네와 결혼할 것을 선포합니다. 몰리는 죄인 호송차에 재빨리 실려 나가고요. 그리고 블룸이 황제가 된 것을 기념해 아일랜드에는 거대한 돼지 콩팥 형태의 4만 개의 방을 가진 블룸 성지가 건립됩니다. 인자한 블룸 황제는 병든 노인의 욕창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거지에게 옷을 벗어주기도 하며 아이의 유모차를 밀어주기도 하는 등 널리 선행을 베풉니다. 이에 모든 아일랜드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기도하죠. 이어서 여러 아일랜드인들이 찾아와 그의 판결을 요청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에게 부과된 부담스러운 세금을 고민하는 시민에게는 그대로 납부하라고 말하고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묻는 아버지에게는 피임을 시작하라는 등의 현명한 판결을 계속합니다. 블룸은 낡은 질서를 몰아내고 모든 종교가 화합하며 모두가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블룸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윽고 군중은 폭도로 변해 블룸을 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의사들이 등장해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블룸은 방탕한 정욕의 결과로 간질병의 징후가 보이고 있고 연구를 위해 블룸의 생식기를 잘라서 보존해야 한다거나 블룸은 여성형 남성의 본보기로서 지금 출산을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이어 블룸은 8명의 사내 아이들을 낳습니다. 꼭 필요한 에피소드 위주로만 추리려고 하는데 15장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 소개가 길어지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폭도들에게 사로잡힌 블룸은 화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데요. 이에 블룸은 넬슨 기념탑을 기어오르고 새끼손가락을 뻗쳐 해를 가림으로써 일식을 만드는 등 연이어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맞아도 아프지 않을 종이로 만든 돌을 던지며 그를 비난합니다. 이윽고 더블린 소방대원 한 명이 그에게 불을 지르는데요. 하지만 블룸은 불 속에 꼿꼿이 서서 아일랜드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부활한 예수님처럼 신문기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상 자국을 드러내 보이죠. 어린 매춘부 조이는 어디 당신 얼굴이 시꺼멓게 될 때까지 계속 떠들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속옷 속을 더듬는 블룸을 구슬리며 실내로 안내합니다. 실내에는 린치가 모자를 거꾸로 쓰고 취한 채 앉아 있고 스티븐은 피아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모자와 대화 중입니다. 스티븐은 모자를 향해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던 하느님이나 태양, 세익스피어, 그리고 신문사 영업사원은 마침내 자신을 만나 그 자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실내에 들어온 블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 스티븐의 환상도 시작됩니다. 스티븐의 환상은 블룸에 비해 매우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의 환상은 주로 종교와 예술 그리고 발프르기스의 밤이 뒤섞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매춘부 조이는 여전히 담배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내 린치가 그녀에게 담배를 건네주자 그것을 피우며 본격적으로 블룸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블룸의 할아버지인 비러그가 등장하고 할아버지와 블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조이의 의상과 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유사과학에 몰두하는 블룸의 성격은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스티븐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눈을 감고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매춘부들은 그런 그를 향해 마치 사제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스티븐의 머릿속에는 붉은 사제복을 입고 당당하고 거만하게 등장하는 스티븐 추기경 데덜러스 각하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 생각에 유쾌해진 스티븐은 신나게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의 환상은 블룸처럼 마냥 즐겁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날벌레들이 그를 방해하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갈빗대를 긁으며 부르짖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고 키르케 역을 맡은 이 집의 여주인 벨라 코헨이 등장합니다. 블룸을 발견한 그녀는 마치 키르케처럼 그를 향해 당신은 이제 내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풀린 구두끈을 묶으라고 요구합니다. 블룸의 변태 성향이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벨라 코헨이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자 블룸은 그녀의 구두끈을 조용히 묶었다 풀었다 하고 있습니다. 블룸은 한때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귀부인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또 그 냄새를 맡기 원했었습니다. 여주인은 그를 향해 양손을 아래로 짚고 돼지처럼 앉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블룸은 꿀꿀거리며 바닥에 아예 드러 누우며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주인은 그런 블룸의 얼굴을 찰싹 때리며 너를 잡아서 요리해 먹겠다고 하고요. 이에 블룸은 그녀에게 잔인하게 굴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뿐이죠. 블룸과 벨라 코헨의 관계는 마치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미친 사랑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전형적인 마조이즘과 사디즘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작품 전반에 걸쳐 블룸이 얼마간의 마조이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그런 성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여주인은 블룸의 얼굴을 깔고 앉아 피우던 담배를 그의 귀에 비벼 끄고 시원하게 방귀를 낍니다. 그러자 블룸은 이제 여자로 변하는데요. 짙게 화장한 모습으로 변한 그는 실은 어린 시절부터 여자 옷을 입어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일런의 비서에게 음탕한 전화를 걸었던 사실과 공용 화장실에 음란한 낙서를 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제 블룸은 벨라 코헨의 노예가 되었고 여주인은 그런 그를 경매에 팔아버립니다. 블룸을 낙찰받은 사람은 천일야와의 탄생 배경이 된 바그다드의 하룬 알-라시드 왕이었죠. 블룸이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도중 갑자기 그의 바지 단추가 떨어져 나가며 그는 다시 남성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블룸이 성적으로 흥분했고 이로 인해 바지 단추가 떨어져 나갔으니 그의 남성성이 회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벨라 코헨의 유혹을 마침내 이겨냈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남성성을 회복한 블룸에게 여주인의 협박은 이제 통하지 않고요. 이제는 계산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취한 스티븐은 제대로 셈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본 블룸이 스티븐 대신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스티븐 대신 남은 돈을 맡아줍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이 자리의 모든 마녀들과 함께 축제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15장도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스티븐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방 안을 빙빙 돌고 있을 무렵 마룻바닥을 뚫고 스티븐의 어머니가 솟아오릅니다. 15장의 길고 긴 환상이 왜 필요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결국 환상을 통해 스티븐의 어머니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겠죠. 푸른빛이 감도는 움푹한 눈구멍으로 말없이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를 향해 스티븐은 가책과 공포로 질식하며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 비난한다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애원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은 저승에서 언제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스티븐이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는 자신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했듯이 어머니 또한 스티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스티븐에게 신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자신은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며 지팡이를 흔들어대다가 샹들리에를 깨트리고 맙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방을 뛰쳐나가고 여주인은 그를 따라가는 블룸을 붙잡고 깨진 샹들리에 값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여주인은 샹들리에가 망가진 걸 핑계로 바가지를 씌우려 했지만 블룸에게는 통하지 않았고요. 블룸은 그저 테이블에 1실링을 던진 후 스티븐을 쫓아갑니다. 밖으로 나온 스티븐은 공경에 처했는데요. 시시카프리와 함께 있던 병사들이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시카프리에게 다가갔다가 병사들과 시비가 붙은 것이죠. 하지만 술 취한 스티븐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국 병사들에게 맞섭니다. 뒤늦게 따라온 블룸이 그를 말려보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스티븐은 영국 국왕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고 참지 못한 병사 한 명이 스티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스티븐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합니다. 이때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들이 다가오는데요. 경찰관들은 영국 병사들보다는 블룸과 스티븐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블룸은 경찰의 위협에 다시 위기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장의사이자 블룸의 지인인 코니 켈러가 등장해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직업 특성상 경찰과 잘 알고 지내는 코니 켈러허는 경찰들을 달래서 돌려보내고 블룸과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갑게 인사하기에는 민망한 장소, 민망한 시간이었죠. 코니 켈러허는 경마에서 돈을 잃고 상심한 친구를 데려다주는 길이었다고 말하고 블룸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옛 친구를 방문했다가 막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코니 켈러의 마차를 끌고 있던 말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큰 소리로 이들을 비웃습니다. 이제 블룸은 쓰러진 스티븐을 깨우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무의식적으로 예이츠의 시를 읊고 있지만 그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블룸은 스티븐이 어떤 소녀를 그리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이든 회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자기 아들이 된 스티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블룸이 쓰러진 스티븐을 돌보고 있는 사이 유리구두를 신고 이튼 학교의 교복을 입은 11살 난 아이가 한 권의 책을 든 모습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마지막 환상이죠. 그 소년을 보고 놀란 블룸은 소년을 향해 루디라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소년은 블룸을 바라봅니다. 소년은 블룸의 눈에 쓰여진 지나간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15장 소개가 끝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작품이 매우 야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특히 15장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들고 또 반복되는 환상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딴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다 보면 결국 스티븐의 어머니와 그리고 블룸의 아들 루디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15장이 이 작품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인간의 슬픔이나 애틋한 감정은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말이죠. 이 작품이 길고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감정도 길고 복잡한 것이니까 만약 타인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싶다면 오래 걸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된 블룸과 스티븐이 함께 밤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지켜보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